제4권 3권에 이어 수호자가 사유를 금지당하면 불행해지지 않겠느냐는 아데이만토스의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국가 수립의 목적, 나라의 올바름, 개인 영혼의 세 가지 성향, 올바름 자체, 올바르지 못함, 좋은 정치체제 따위에 대한 견해를 펼친다. 국가는 한 집단의 행복이 아닌 시민 전체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수호자도 자신의 행복보다 나라 전체의 행복을 위해 수호자다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 다른 일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올바름이다. 올바름의 첫째 덕목은 지혜이다. 지혜는 분별과 알미 있음을 말하며 나라 일을 수기하는 통치자에게 필요하다. 또 용기는 전쟁을 치르는 수호자에게 필요하다. 용기는 법과 교육을 통해 생긴 소신을 지키는 것이다. 절제는 화음 같은 일종의 질서이자 욕망의 억제이다.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올바름은 이들 덕목을 생기게 만들고 보존시켜주는 힘인 동시에 각 덕목이 제 역할을 하는 좋은 상태, 다시 말해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개인에게도 나라와 똑같은 성향 덕목이 있다. 이성은 지혜를 낳고 기계는 용기를 낳으며 욕구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성향은 독립되어 작동한다. 동일한 것이 상반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욕구의 절제는 욕구와는 다른 이성이 작동된 것이다. 올바름이란 바로 이들 각 성향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들 성향이 서로 간섭하거나 모반을 하면 혼란과 무절제가 초래되어 올바르지 못한 상태가 된다. 소크라테스는 끝으로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대해 언급한다. 5가지 정치 체제와 5 유형의 영혼이 있는데 좋은 정치 체제로 군주 정치 체제와 귀족 정치 체제가 있다. 이들은 하나로 친다. 그러나 나머지는 8권에서 이어서 하게 된다. 이때 아데이만토스가 물었네. 사람들이 선생님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 하면서도 혜택 입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은 농토와 아름답고 큰 집을 갖고 있으며 신들에게는 제물을 바치고 손님들을 환대할 뿐 아니라 금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을 때 뭐라 변명할 것이냐는 말이었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네. 그들은 마치 용병들처럼 파수꾼 노릇만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당연하네. 이들은 여느 용병들처럼 끼니를 메울 것 이외의 보수는 받는 것이 없어서 여행도 못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줄 수도 없으며 행복을 위해 이러저러한 데에 돈을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네. 그 밖에도 비난거리는 많겠지. 그러니까 자네는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겠군.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지. 우리가 나라를 수립한다 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집단이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바름은 그런 나라에서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나쁘게 경영되는 나라에서는 올바르지 못함만 보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라고 말이야. 다시 말해 행복한 나라란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하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온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라라고 말하겠네. 우리가 사람 조각상에 색칠을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왜 가장 아름다운 부위에 가장 아름다운 물감을 칠하지 않느냐고 우리를 나무란다고 가정해 보자고. 가장 아름다운 부위인 눈을 왜 보라색으로 칠하지 않고
검정으로 칠하느냐는 식이지. 이럴 경우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네. 눈을 아름답게 칠해한다고 해서 눈이 눈답지 않아 보이게 그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보다는 각 부분에 알맞은 색을 칠함으로써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가 여부가 중요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수호자를 전혀 딴판으로 만들 그런 행복을 수호자에게 부여하라고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리한다면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과 나라를 수호할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나라를 송두리째 파멸시킬 것입니다. 나라를 잘 경영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들 수호자뿐임을 당신도 알겠지요? 라고 말이야. 우리는 여태껏 나라에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을 진짜 수호자들에 대해 논의해왔네. 앞에서처럼 비난을 하는 사람이 나라를 수립하는 일에 농부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수립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수호자들을 임명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수호자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도록 할지 아니면 나라 전체에 행복을 가져다 줄지를 지켜보면서 이들 보조자와 수호자들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고 설득하는 일이네. 그리고 이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리 되도록 만들고 설득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강대해지고 훌륭하게 기반이 잡힐 것이네. 선생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말해도 되겠군. 그렇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부와 빈곤의 문제라네. 이를테면 도공이 부유해져도 자기 기술에 여전히 마음을 쓸 것 같은가? 아니면 이전보다 게으르고 무관심해질까? 마음은 쓰지 않고 더 게을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엔 거꾸로 그가 가난해진다면 자기 기술에 필요한 도구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없고 그리하여 제품을 더 볼품없게 만들며 자신이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도 한결 뒤떨어진 장인들로 기르지 않겠나.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즉 부와 빈곤 때문에 기술의 산물도 나빠지고 장인들 자신도 나빠진다네. 그렇겠군요. 이렇게 수호자들 또한 부와 빈곤 때문에 나빠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네. 부는 사치와 게으름과 변욕을 초래하고 빈곤은 변욕도 가져오지만 노예 근성을 낳고 기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우리의 이 나라가 빈곤할 경우 크고 부유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와 싸울 때는 힘겹겠지만 그러한 나라가 둘이라면 오히려 싸우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 분명하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경우 우리의 수호자들은 전사가 되어 부자들과 싸우는 형국이 되지 않겠나. 최선으로 훈련받은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은 선수가 아닌 부유하고 살찐 사람 둘이면 싸우기가 쉽지 않을까. 두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씩 상대로 하여 치고 빠지는 수법을 쓴다면 어떨까? 더구나 땡볕 아래에서라면 최선의 선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럿이라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전사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느 한 나라에 사절을 보내 우리에게는 금은도 없고 금은 사용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한편이 되어 싸우고 상대편의 것들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보세. 그럴 때 그 나라는 개처럼 튼튼하고 강한 우리와 한편이 되어 양처럼 살찌고 연약한 그들 나라와 싸우지 않고 우리를 상대로 싸우려 할까?
그러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상대편 나라의 재화가 그 한 나라에 몰려들면 그 나라는 부유하지 못한 우리에게 위험이 되지 않겠는지요. 아데이만토스의 이 말에 나는 그에게 우리가 수립하려던 나라 이외의 나라를 한 나라라 부를 가치가 있겠는가고 물었네. 다른 나라들은 더 커다란 이름, 즉 수많은 나라로 불려야 한다는 말이었지. 이들 나라 가운데 어느 한쪽의 재물과 세력과 인력을 다른 쪽에 넘겨준다면 동맹군은 늘어나고 적은 줄어들 것이며, 반면 우리의 나라를 절제 있게 경영하면 이 나라는 진실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싸우는 사람의 수가 1000명뿐이라도 말이야. 그래서 이 논의는 자연스레 나라의 크기에 관한 논의로 넘어갔네. 내가 말했지. 이것은 우리 통치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기준이 된다고 보네. 즉, 나라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일러주고, 영토의 크기는 규모에 맞추어 경계를 긋되 다른 땅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준 말이야.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나라를 키운다고 해도 어느 한도는 넘기지 않고 그 이상으로는 키우지 말라는 기준이지. 나라를 하나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라네. 그래서 수호자들에게 나라를 크게도 작게도 만들지 말고 충분하면서도 하나인 것이 되도록 수호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네. 훌륭한 말씀입니다. 수호자들에게는 좀 가벼운 지시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네. 하지만 더 가벼운 지시가 있으니 그것은 앞서 말한 바 있듯이 수호자들한테서 좀 부족한 자손이 생길 경우 그를 다른 사람들 사이로 보내야 하는 반면, 다른 집단 사람들한테서 우수한 자손이 생긴다면 그를 수호자들 사이로 보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지. 그러나 이 속에 담긴 본뜻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기능에 맞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네. 이를 통해 각자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되고 나라 전체 또한 한 나라로 되는 것이라네. 누구나 그리 생각할 수 있듯이 이런 지시사항은 모두 가벼운 것들이라네. 크고 충분한 하나를 지키는 것에 비하면 말이야. 그게 무엇인가요? 교육과 양육이라네.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 절도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쉽게 파악할 것이기 때문이네. 그 밖에 아내의 소유나 혼인과 출산의 문제 등을 말이야. 정말 그렇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의 정치 체제는 출발이 좋으면 선순환을 이루며 성장할 것이네. 양육과 교육이 건전하게 유지됨으로써 훌륭한 성향이 생겨나고, 이들 훌륭한 성향의 사람은 다시 건전한 교육을 통해 선배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자랄 것이기 때문이지.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호자들은 음악을 지키기 위해 위병소를 지어야 할 것 같군. 예, 가락이나 법의 위반은 모르는 사이에 행해져 성격과 관행을 슬그머니 바꾸지만 갈수록 법률과 나라의 정치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마침내는 모든 것을 뒤집기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놀이도 법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겠군. 그 놀이 자체가 위법적이고 아이들도 그렇다면 준법적인 사람들이 자라난다는 것은 불가능할 터이니 말이야. 거꾸로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음악을 통해 훌륭한 법 질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모든 면에서 훌륭한 법 질서가 배양될 것이고 말이야. 참으로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조상들이 망쳐놓은 자질구레한 관습들도 모두 찾아낼 것이네. 이를테면 연소자가 연장자들 앞에서
행하는 침묵과 자리 양보를 비롯한 전반적인 몸가짐에 관한 것들 말이야. 하지만 이것들을 입법화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좋은 것은 스스로 좋은 것들을 끌어들여 더 커다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지.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거래에 관한 자세한 규칙들은 어쩌면 좋을까? 실제로 시장 조례나 치안 조례, 항만 조례 따위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을까?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지시할 필요는 없겠지요. 스스로 잘 해결해 갈 터이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런 조례들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에 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이들이 마치 병이 들었는데도 나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는군. 자네 어떤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미운 사람은 술이나 음악이나 쾌락이나 나태함을 버리기 전에는 약이든 수술이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일 테니 재미난 일 아닌가? 재미난 일은 전혀 아니지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호감을 살 수 없는 일일 테니까요. 그럼 자네는 그렇듯 화를 내는 사람들을 칭찬할 리가 없겠군.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 전체가 그리할 경우에도 자네는 칭찬을 하지 않겠군. 이를테면 나라가 나쁘게 다스려져 시민들이 정치 질서를 바꾸려 할 때 이를 언급하는 경우 말이지. 어떤 경우든 저는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을 보살피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의 용기는 자네가 칭송하지 않겠나? 칭송해야지요. 다만 그들에게 속아서 그리하는 사람이나 남들이 칭찬한다고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자네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겠나? 이런 사람은 계약상의 협잡이라든가 여러 타락상들을 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네. 그런 타락상들은 히드라의 머리처럼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끊임없이 새로 생겨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꼴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쁘게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든 훌륭하게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든 참된 입법가가 그리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네. 나쁘게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입법이 소용없는 반면 훌륭하게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누구나 그런 법을 찾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행들이 이미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이제 입법에 관해 더 논의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델피의 아폴론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가는 것들이 남아있겠지. 그것이 무엇인가요? 신전의 건립과 재물, 신이나 수호신 또는 영웅에 대한 섬김에 관한 것들이 있네. 또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한 것이나 죽은 자에 대한 봉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거니와 전통적인 해설자가 있으니 그를 따르면 될 것이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리스톤의 아들에게 나라 수립에 관한 논의는 웬만큼 된 것 같다면서 이제 그의 아우 글라우콘과 폴레마르코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어디에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이 존재하는지, 둘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행복하게 되려면 어느 것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제의했네. 그러자 글라우콘이 나서서 올바름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몸소 찾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면서 나를 재촉했네. 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네. 물론 그래야지. 하지만 여러분도 합세해야 하겠습니다. 라면서 말을 이어갔네. 우리의 이 나라가 올바르게 수립되었다면 이 나라는 완벽하게 훌륭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네. 그것은 이 나라가
분명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절도 있고 또 올바르다는 것을 뜻하겠지. 분명 그러합니다. 내 생각에 바로 위에서 말한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올바름 네 가지 가운데 이 나라에서 명백하게 첫째 가는 것은 지혜인 것 같네. 그런데 지혜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는 듯하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나라가 지혜롭다는 것은 이 나라가 분별이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런데 분별이라는 것은 일종의 암이라 할 수 있겠지. 사람들이 분별이 있게 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암 때문이니 말이야. 그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혜롭고 분별 있는 나라로 불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목수의 지식이나 총동에 관한 지식 또는 토지 생산물에 대한 지식 때문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나라 전체와 관련된 여러 방안들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는 그런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시민들 가운데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나라를 수호하는 기능으로 앞서 우리가 완벽한 수호자들로 불렀던 그 통치자들이 바로 그런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이들 지도자와 통치자들의 지식 덕분이겠군. 무엇보다도 모든 지식 가운데 유일하게 지혜로 불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식과 어울리는 것도 이들일 것이고 말이야. 더없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앞서 말한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인 지혜를 찾아냈고 그것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찾아낸 셈이네.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지 내 자신도 얼떨떨하지만 말이야. 제가 보기에도 만족스럽게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기의 본성에 관해서 알아보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네. 용기 그 자체와 그것이 이 나라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이 나라가 어떻게 용기 있는 나라로 불리는지에 관한 것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나라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부분 말고 어떤 부분을 보고 이 나라를 비겁한 나라라느니 또는 용감한 나라라느니 하겠는가?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여느 시민 말고 어떤 하나의 부분이 이 나라의 용기 있는 성격을 좌우한다고 하는 이유가 또 있다네. 그것은 이 부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에 대한 소신을 늘 보존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점 때문이라네. 이때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란 입법자가 교육을 통해 지시한 것들을 말하지.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군요. 내가 말하는 용기는 보존을 뜻한다네.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생긴 소신을 유지하는 것 말이야. 또 이때 유질한 고통과 즐거움 또는 욕망과 공포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소신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네. 예를 들어 볼까? 그래 주시지요. 우리가 군인들을 선발해 음악과 체육을 교육시킬 때 우리는 이들이 법률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성향을 지닌 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은 덕분에 강한 쾌락과 고통과 공포와 욕망으로도 이들을 탈색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네.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관한 소신을 계속 유지하는 것 또는 그런 능력을 용기라고 보는 것이지. 선생님께서는 바르기는 하지만 교육을 통하지 않고 생긴 것은 전혀 지속적일 수도 없고 이를 용기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다네. 저는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시민적 용기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야. 나는 용기와 관련해
더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올바름을 찾고 있던 터이니 용기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글라우콘에게 말해 주었다네. 글라우콘도 이에 동의했기에 나는 말을 이어갔지. 지혜와 용기 다음으로 찾아볼 것으로서 절제에 관한 것이었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올바름에 관한 것을 논의해야겠지만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절제와 관련된 논의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올바름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을 먼저 밝히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올바름보다 절제를 먼저 고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나도 그랬으면 했다네. 말씀해 주십시오. 절제는 지혜나 용기보다 화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 절제란 일종의 질서이며 쾌락과 욕망의 억제이기 때문이지. 절제를 두고 자기 자신을 이긴다고 표현하지 않던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표현은 좀 우습지 않나. 이기든 지든 결국 동일인 일터이니 말이야. 그러니 이 표현은 달리 해석해야 할 것 같네. 즉 마음속에 한결 나은 것과 한결 못한 것이 있을 때 한결 나은 것이 한결 못한 부분을 제압할 때 자기 자신을 이긴다 라고 표현한다고 말이야. 아무튼 이럴 경우 우리는 이를 칭찬하지. 반면 나쁜 교육 등의 결과 그 반대의 경우가 될 때 우리는 이를 자기 자신에게 진 무절제한 것이라면서 꾸짖게 된다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 안에도 마찬가지로 한결 나은 것이나 한결 못한 것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한결 나은 부분이 한결 못한 부분을 지배한다면 이를 가리켜 절제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여인들 또한 하인이나 그 밖에 수많은 미천한 사람들에게서는 온갖 욕구와 쾌락과 고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네. 반면 지성과 바른 소신에 의해 이끌어지는 단순하며 절도 있는 욕구는 성향도 훌륭하고 교육도 훌륭하게 받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모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립하려는 나라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즉 다수의 미천한 사람들의 욕구가 소수의 한결 더 훌륭한 사람들의 욕구와 지혜에 의해 제압당한다는 것을 자네는 볼 수 있겠지.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도 쾌락과 욕구를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나라, 즉 절제 있는 나라라 불러도 마땅하겠군. 물론입니다. 나아가 이 나라에서는 또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 받는 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절제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을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있을까? 양쪽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제란 일종의 화음을 닮았다고 한 말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왜 그런가요? 용기나 지혜는 나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있어도 나라 전체를 용기나 지혜가 있는 나라로 만들지만 절제는 가장 약한 소리를 내는 사람과 가장 강한 소리를 내는 사람,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합창해서 내는 화음과 같다네. 동의합니다. 우리는 여태껏 이 나라에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모두 관찰했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훌륭한 상태로 만드는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올바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글라우콘, 사냥감이 달아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사냥꾼처럼 우리도 올바름이 빠져 달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겠나. 그 올바름이 이 나라 어딘가에 있는 게
분명하니 말이야. 그러니 잘 살펴보면서 열의를 갖고 이를 찾아보세. 선생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나는 글라우콘에게 이곳은 어둡고 침침해서 무언가를 찾기 힘든 곳이라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네. 그러나 나는 곧 올바름의 발자국을 찾은 듯했고 이를 글라우콘에게 말해주었네. 그는 반가운 말씀이라고 했지만 나는 우리의 상태가 바보스럽다고 했네. 올바름이 오래전부터 우리 발 앞에 있는데도 이를 목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먼 데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지. 글라우코는 듣고 싶어 안달이었네. 내가 말했네. 내 생각에 우리가 나라를 수립하자고 하면서부터 늘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올바름이었네. 그것은 각자가 나라와 관련된 일들 가운데 자기 성향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네. 정말 우리는 그런 말을 했었지요. 나아가 자신의 일은 하되 남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 것이 올바름이라는 말도 많이 해왔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듣기도 했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절제와 용기와 지혜에 대해 검토했네. 이것들 말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세 가지를 모두 이 나라에 생기도록 만들고 그것들을 보존시켜주는 것이네. 바로 올바름이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무엇이 이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느냐는 문제가 되면 우리는 이를 판정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받는 자 사이의 의견 일치인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에 관한 군인들의 준법적인 소신인지 다스리는 자들의 지혜와 수호의 기술인지 저마다 제 일은 하되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인지 말이야. 판정 내리기 어려운 문제군요. 그런 만큼 이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각자 제 일을 하는 것이 나라의 훌륭함에 지혜와 절제와 용기 못지않게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지는군. 다시 말해 올바름이 이 나라의 훌륭함에 이바지하는 무게가 이것들에 필적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이를테면 소송사건의 판결을 통치자에게 위임할 때 그 목표는 각자가 남의 것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닐까? 다른 것이 있겠나?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겠지. 예.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것을 소유하는 것과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름이라는 데에 합의를 한 셈이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목수와 제화공이 서로 도구나 직분 또는 일을 바꾼다면 그것이 나라를 크게 해칠 것 같은가? 그다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인이나 상인이 제화와 같은 것의 힘을 빌려 수호자가 되거나 또는 수호자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가 된다면 그것이 나라에 파멸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계급의 사람이 서로 참견하거나 이를 바꾸는 것은 이 나라의 해악이자 악행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함이 될 터이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올바르지 못함이지. 거꾸로 이들 세 계급의 사람이 각각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일을 한다면 이는 방금 전과 달리 올바름이라 하겠고 또한 나라를 올바르도록 만들지 않겠는가. 제게도 그리 생각되는군요. 나는 우리가 이제 나라의 올바름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으니 이를 개개 인간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네.
그래야만 올바름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지. 우리가 나라의 올바름을 논의하려던 것도 실은 개개 인간의 올바름을 한결 쉽게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도 있고 말이야. 이에 글라우코는 마땅하다고 동의했으며 내가 논의를 이어갔네.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크든 작든 닮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올바른 사람도 올바른 나라와 닮을 것이고 닮았다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나라가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것은 앞서 말한 그 세 계급이 각각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이며 또 이 나라가 절제와 용기와 지혜를 갖추었다면 그것은 이들 계급이 처한 상이한 저지와 상이한 습성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 정말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네. 나라에서와 똑같이 세 가지 성향이 그의 영혼 속에 있다면 그것들은 또한 나라에 있을 때와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야겠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혼이 정말 그 안에 그들 세 가지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글라우콘, 나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되는군. 이 문제의 고찰에 이르는 길은 훨씬 길고도 먼 길이라는 말이지. 그렇지만 그래도 앞서 고찰했던 것에 상응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시면 논의를 계속해 나가시지요. 그러지. 아무튼 우리 각자 안에는 나라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종류의 성향들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나라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 각자한테서 오지 않고 다른 데서 올 수는 없을 테니 말이야. 이를테면 격정이나 기계를 지닌 계급의 사람들은 트라케나 스키타이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 배움을 좋아하는 계급은 우리 고장인 아테네로부터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계급은 페니키아나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 사실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를 알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말이야. 분명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번 것은 알기가 어렵네. 이들 성향이 셋인지 하나인지 하는 문제 말이야. 이를테면 우리가 이들 성향의 하나로는 배우고 다른 것으로는 분노하며 세 번째 것으로는 식욕 따위를 채우기를 바라는지 그게 아니면 전체 영혼이 하나가 되어 그런 여러 행위들을 하는지 하는 문제를 정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지.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 이 성향들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겠네. 첫째, 하나의 어떤 사물은 서로 반대되는 일을 동시에 행하거나 겪을 수 없네. 그러니 겉으로는 같은 하나로 보이는 사물이라도 그 사이에 이런 모순이 자꾸 생겨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말해야 하네. 이를테면 하나의 어떤 사물이 서 있으면서 동시에 운동할 수는 없네. 어떤 사람이 서 있으면서 손이나 머리를 움직일 경우 누군가는 그에 대하여 서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인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일부는 즉 몸은 정지해 있고 일부는 즉 손이나 머리는 운동한다고 말해야 하네. 그렇게 해야겠지요. 둘째, 동의와 이의, 욕구와 혐오, 이끌림과 멀리함 따위는 서로 반대되는 부류네. 이를테면 욕구들이나 기꺼이함이나 소망함은 같은 어떤 불의인가에 속하는 반면 거리낌이나 싫어함 또는 무욕은 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와 반대되는 다른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여겨야 하네. 그렇습니다. 셋째, 이런 욕구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목마름과 배고픔 자체에 대해 말해볼까. 중요한 점인데 목마른 자가 갈구하는 것은 그 대상인
음료수에 대한 갈구이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그것에 대한 갈구일 뿐이라는 것이네. 춥거나 더우면서 목마를 때 따뜻하거나 시원한 음료수를 욕구하지만 순전한 목마름은 순전히 음료수 자체를 욕구하네. 배고픔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각각의 욕구 자체는 그 대상 자체에 대한 것이며 이러저러한 욕구가 추가될 뿐입니다. 넷째, 어떤 성질은 다른 어떤 성질과 상대적 관계에 놓이고 사물 자체는 다른 어떤 사물 자체와 상대적 관계에 놓인다고 보아야 하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떤 것에 대해 한층 크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는 의미라는 것이네. 한층 작은 것보다 크다는 것이지. 그리고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과 대비시키고 미래의 것은 미래의 것과 대비시켜야 하네. 마찬가지로 많고 적음은 그런 것끼리 대비시키고 무겁고 가벼움이나 빠르고 느림도 그리해야 하네. 다른 것들 역시 그렇고 물론 그렇습니다. 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 종류의 지식은 어떤 특정 종류의 대상에 대한 지식일 터이고 당연히 그렇지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곧 그런 종류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 이를테면 건강에 관한 지식 자체가 건강하다거나 병에 대한 지식 자체가 병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선에 대한 지식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에 대한 지식이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야. 알겠습니다. 앞서 논의했지만 목마른 자의 마음은 오직 마시기만을 갈구하겠지. 그런데 목말라 하는 마음은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것이 혹시 있다면 이는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 동일한 것이 상반되는 것을 행하지 못하니까 말이야. 사람 마음속에 마시도록 시키는 것과 마시는 것을 막고 제압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끌고 당기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일 테고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것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고 해서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이야. 즉 어떤 사람이 추론을 할 때 이를 영혼의 이성적 성향이라고 부르는 반면 목마름과 같은 욕구들과 관련해서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이를 비이성적이며 욕구적인 성향이라 부른다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입니다. 이들 두 성향이 우리 영혼 안에 서로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한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를 격하게 만드는 격정이나 기계의 부분은 제3의 것일까? 아니면 이들 두 부분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은 것일까? 욕구적인 부분과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레온티오스란 사람이 사형 집행자 옆에 시체들이 누워있는 것을 목격했다더군. 그는 이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짢은 마음에 이를 외면하려 했다지. 한동안 마음속으로 싸우며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보고 싶은 욕구에 압도당해 그는 마침내 두 눈 부릅뜨고 보라 고약한 두 눈아 저 좋은 구경거리를 실컷 보라고 라고 외쳤다더군.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분노가 욕구와는 별개의 것임을 암시하고 있네. 격정 또는 분노가 욕구에 대항해 다투고 있지 않던가. 또 이를테면 욕구가 어떤 사람에게 헤아림을 거스르도록 강요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꾸짖으면서 그런 강요에 대해 봉기한다면 이 사람의 기계는 이성과 한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이성이 판단하는데도 기계가 욕구와 협력하는 일이 있을까? 그런 경우를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기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올바른 행위 때문에 굶주림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면 이 경우 그는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해 분노가 일지 않아. 어때? 내 말이 틀렸나? 아니요, 옳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올바르지 못한 짓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분노가 끌어올라 사나워질 테고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과 한편이 되어 싸우지 않을까. 고통을 겪더라도 이를 이겨내면서 말이야. 그리하여 개가 목동에 의해 진정되듯 이성이 진정시키기 전까지는 그 고귀한 행동을 멈추지 않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과 비슷하게 돌아가겠지요. 우리는 목동에게 개가 복종하듯 나라의 보조자들을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자들로 간주했으니까 말입니다. 자네는 내 말을 아주 잘 알아들었군. 하지만 이런 점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격정이나 기계와 관련해서 우리는 아까 했던 말과는 정반대로 되었다는 것이지. 아까는 기계를 욕구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성적인 부분을 위해 무장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야. 정말 그렇군요. 하지만 또 새로운 의문이 드는군. 격정은 이성과 다른 것일까? 아니면 이성의 일종일까? 이성의 일종이라면 영혼에는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성향, 즉 이성적 성향과 탐욕적 성향만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그것이 이성적 성향과 다른 것이어서 영혼에도 셋째의 것, 즉 격정 또는 기계의 성향이 따로 있는 것일까? 셋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것이 욕구적인 성향과도 그리고 이성적인 성향과도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말이야. 그것이 밝혀지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격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고 보니 나라 안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성향의 것들이 개개인의 영혼 안에도 같은 수, 즉 셋씩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훌륭하게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혜롭게 만드는 계급과 같은 성향이 개인도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이군. 이런 식으로 개인을 용기 있게 만드는 성향과 나라를 용기 있게 만드는 계급도 같은 부류이며 개인을 올바르게 만드는 성향과 나라를 올바르게 만드는 계급도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겠군. 반드시 그러합니다. 이리하여 나라와 개인에게 똑같이 세 가지 성향이 있고 각 성향이 제 기능을 할 때 나라든 개인이든 올바르게 된다는 논의를 계속할 수 있었네. 이를 위해 음악교육과 체육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함께 말이야. 내가 말을 이어갔네. 그런데 나라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 안의 세 계급이 각각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 되었다는 점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런 까닭에 개인의 경우에도 자신 안의 성향들이 각각 자신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점도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우며 영혼 전체를 위해 선견지명을 지니고 있는 이성적 성향에게는 지배하는 일이 적합하고 격정 또는 기계의 성향에게는 이성적 성향에 복종하며 이에 협력하는 일이 적합하겠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음악과 체육교육이 이 둘을 조화롭게 만들지 않을까. 이성적 성향은 훌륭한 말과 학문으로 키워주고 격정 또는 기계의 성향은 달래는 말로써 이완시키며 화음과 리듬으로 순화시키는 것이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향이 자신이 할 일들을 잘 교육받으면 이들이 욕구 성향도 잘 지도할 수 있을 거네. 본디 욕구 성향은
영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재물에 대한 만족을 모르지.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한편 자신이 할 일을 하기는커녕 앞서의 두 성향을 오히려 지배하려 들게 되고 말이야. 그러니 이 성향이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해야 한다네. 정말 그러합니다. 이들 두 성향은 영혼과 신체를 외부의 적들로부터 가장 훌륭하게 막아내려고 하지 않겠나. 한쪽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면 다른 쪽은 싸움을 하되 지배하는 쪽을 따르며 결정된 사항들을 용기 있게 완수하겠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성이 지시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계를 통해 끝끝내 보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네. 반면 어떤 개인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배하고 지시를 내리는 이성적 부분이 세 부분을 각각 위하기도 하지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알미나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 또 어떤 개인을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 요소가 서로 화합하며 지배하는 이성적 성향과 지배받는 기계와 욕구의 각 성향 사이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두 지배받는 쪽이 반목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네. 모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올바름이 모호하여 나라의 올바름과 다르다고 여겨지는 것은 혹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군요. 우리 영혼 속에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다면 비슷한 사례에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군. 어떤 예들인가요? 우리가 수립하려는 나라와 성향을 닮은 예를 드는 것이지. 이를테면 그 나라의 성향을 닮았으며 또 그렇게 닮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금은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이 이를 착복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그런 짓을 저지를 것으로 생각되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올바른 사람은 신전 약탈이나 도둑질, 친구에 대한 배반이나 나라에 대한 반역, 서약이나 계약에서의 신이 없는 행동, 간통, 어버이에 대한 불효, 신에 대한 불경 등과는 무관하지 않겠는가. 관련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할 수 있는 원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세 부분이 각각 지배와 피지배라는 저마다의 일을 하는 데에 있는 것 아니겠나.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나 앞서 우리가 세우려던 나라를 그런 모습이 되도록 만드는 힘과 올바름이 다른 것이라 여기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우리가 꾼 꿈이 완전히 실현되었네. 올바름의 기원을 잡고 그 윤곽을 잡으려던 꿈 말이야. 글라우콘, 올바름에 대한 우리 관념에 따르면 죄와 공은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하네. 목공이나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바름이 그런 것이기는 하네. 하지만 그것은 외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내적으로 참된 자신을 만들고 참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우리 영혼 속의 각 부분이 남의 일을 하거나 참견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말이야. 그것은 마치 음계의 세 음정, 즉 높은 음과 중간 음과 낮은 음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나이면서도 다른 부분들을 결합시켜
이 사람을 절제 있고 조화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나아가 그렇게 된 뒤에야 비로소 행동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다네. 이렇듯 전체를 관할하는 앓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는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진정으로 진실한 말씀입니다. 글라우콘의 이 말로써 나는 이제 됐다면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나라와 올바름 자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냈다고 해도 거짓말이라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네. 글라우콘도 이에 동의했지. 그래서 나는 다음으로 올바르지 못함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겠다면서 말을 이어갔네. 그렇다면 올바르지 못함은 이와 달리 세 성향 사이에 일종의 내분과 참견과 간섭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영혼 전체에 대한 일부의 모반도 있을 것이고 이때 모반이란 물론 복종하는 것이 어울리는 성향이 오히려 지배하려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듯 세 부분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든다면 이를 올바르지 못함이나 무절제 또는 비겁과 무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한마디로 나쁜 상태인 것이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올바르지 못함과 올바름이 분명히 밝혀졌으니 올바르지 못한 짓을 행하는 것과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각각 어떤 것인지 밝혀졌다고 할 수 있겠군. 올바름이나 올바르지 못함은 몸에 있어서 건강한 것이나 병든 것이 영혼에 나타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네.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건강한 것들은 건강을 생기게 만들고 병든 것들은 질병을 생기게 만들듯이 올바른 것들은 행하면 올바름이 생기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행하면 올바르지 못함이 생기지 않겠는가?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의 여러 부분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를 각각의 성향에 맞추어 확립한다는 것이고,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그 관계가 성향에 어긋난다는 것이겠지. 마찬가지로 올바름은 영혼의 여러 부분이 지배하며 지배받는 관계를 각각의 성향에 맞추어 확립한다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함은 그 관계가 성향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훌륭함이란 영혼의 건강과 아름다움과 좋은 상태를 말하는 반면 나쁨이란 영혼의 질병과 추함과 허약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군. 나아가 훌륭한 생활 습관은 훌륭함을 얻게 만들지만 부끄러운 생활 습관은 나쁨을 얻게 만들고 말이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기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네. 올바르게 되는 것과 올바른 일을 하는 것 또는 훌륭함을 실천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못하게 되거나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 여부 말이야.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 문제는 이미 우습게 결론이 난 것처럼 여겨지는군요. 몸이 망가지면 온갖 음식이나 부와 권력이 보람없게 생각되는데 하물며 영혼이 혼란하고 타락했다면 사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나쁨과 올바르지 못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올바름과 훌륭함을 얻게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겠지. 자, 이제 나를 따라오면서 나쁨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자고. 훌륭함의 종류는 한 가지일 뿐이지만 나쁨의 종류는 무척 많은 듯한데 그 중에서도 네 가지가 언급할 만한 것들이라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나라가 여러 형태이듯이 영혼의 유형도 그만큼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나라의 형태도 5가지고 영혼의 유형도 5가지네.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로는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것으로 2가지 형태가 있네.
뛰어난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경우의 군주정치 체제와 여럿이 통치하는 경우의 귀족 정치 체제가 그것이지. 나는 이를 같은 종류로 여긴다네. 여러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그들이 양육과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이 나라의 중요한 법률을 바꾸지는 않을 터이기 때문이네. 정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